네, 여러분들 이렇게 또 영상으로 만나게 돼서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9월 달부터 선생님이 와서 또 여러분들이 너무 잘 따라주고 또 함께 해줘서 이렇게 중간고사까지 같이 왔는데요. 그 마지막까지 선생님하고 같이 준비하면서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또한 지금 배우는 내용들은 중간고사 마치고도 그 다음을 이해하는데 또는 작품을 만드는데 여러분들이 이론적인 뒷받침이 되는 교과이기 때문에 선생님하고 잘 정리해 보면서 또 같이 해보기로 해요. 지금 우리가 반도체라는 키워드로 사실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반도체는 전기가 잘 통하는 도체와 전기가 잘 통하지 않는 절연체의 중간 성질을 갖는 물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물질은 자연 현상으로 존재하는 물질도 있지만 우리가 인위적으로 내가 원할 때는 도체로, 즉 전기가 잘 통하는 물질로, 내가 원하지 않을 때는 절연체로, 전기가 잘 통하지 않는 물질로, 즉 내가 원하는 대로 동작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반도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도체일 때는 전기가 흐르기 때문에 ON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절연체는 전기가 잘 통하지 않기 때문에 OFF입니다. 이 ONOFF의 동작을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스위치와 같은 역할을 내가 원할 때 해줄 수 있다는 게 이 반도체의 가장 큰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반도체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물질에 대한 기본적인 고민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원자를 우리가 쪼개서 모든 물질의 최소 단위인 원자에 관심을 가져보니 얘는 원자 핵과 공통적으로 그 주변에 이와 같이 궤도가 돌면서 궤도가 있고 그 궤도에 전자가 채워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각 물질마다 이 궤도 최외곽 전자, 맨 바깥쪽에 있는 이 최외곽 전자의 개수에 따라서 물질들이 바뀌고 특성을 결정한다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전자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전자는 첫 번째로 음전하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기적으로요. 음전하의 특성을 가지고 있고 또 이 전자는 원자핵 주위의 일정한 궤도를 따라 원운동을 하게 되죠. 그리고 각 궤도에는 최대 2n 제곱의 전자가 최대 채워질 수 있습니다. 이 전자 한 개가 가지는 전하량은요, 여러분들 아시는 바와 같이 마이너스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의 쿨론과 질량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은 9 곱하기 10의 31 마이너스 31제곱 킬로그램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 궤도에서 각 궤도에 최대 2의 n제곱개의 전자가 채워지는데요. 그러니까 첫 번째 궤도에는 n이 1이니까요. 최대 2개가 채워지고요. n이 궤도 두 번째 궤도에서는 2, n이 궤도수가 2고요. 제곱이기 때문에 2 곱하기 4 해서 8개가 채워지고요. 그 다음에 궤도수가 3일 때는 2의 3의 제곱이기 때문에 2 곱하기 9, 18개가 최대로 채워지게 됩니다. 우리가 전자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바로 이 전자의 움직임이 전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자에 관심을 갖는데요.
전자는 또 에너지의 상태에 따라서 속박전자, 전도전자, 방출전자로 또 구분하기도 합니다. 원자의 구조에서 사실 원자핵의 가장 바깥 궤도에 돌고 있는 최외곽 전자, 이 최외곽 전자가 사실은 전기적인 성질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 최외곽 전자는 가전자라는 말로도 굉장히 많이 쓰이는데요. 이 가전자가 바로 외부로부터 에너지를 얻으면 원래의 위치로부터 이탈되어 자유전자가 됩니다. 이탈된다는 자체, 움직임이 있다는 자체, 바로 이것이 전류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에너지 대역에, 에너지에 초점을 한번 맞추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대역은 첫 번째 전도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허용대가 있고요. 세 번째는 금지대가 있습니다. 전도대는 전자가 원자핵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전기전도, 즉 전류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에너지 대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허용대는 우리가 허용이라는 것은 받아들인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영역을 말합니다. 그런데 허용대는 두 가지로 다시 구분하게 되죠. 전자가 가득 채워지면 충만대, 그 다음에 원자의 에너지 궤도 가장 바깥에 위치한 경우에는 전자가 일부 채워져 있죠. 그럴 때는 가전자대라는 대역이라고 우리가 구분합니다. 그 다음에 금지대는 전자가 존재할 수 없는 영역을 말하게 되는데요. 이 전 페이지로 돌아가서 전자의 배치에서 한번 살펴보면은 지금 보면은 여기 이 부분은 사실 허용대가 되죠. 허용대이면서 충만대. 예를 들면 여기 요 원자인 경우가 뭐 전자가 맨 바깥에 이렇게 두 개 있다고 하면 여기는 충만대가 되고요. 두 번째 궤도도 충만대가 되고요. 세 번째 궤도가 바로 가전자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궤도하고 궤도 사이에는 사실 전자가 존재하지 않거든요. 이 부분은 금지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페이지 15쪽에 있는 도체, 반도체, 절연체의 에너지 대역을 우리가 관심 갖고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에너지 갭이라는 게 선생님이 금지대를 일컫는다고 말씀드렸죠. 금지대. 그러니까 이 에너지 대역 측면에서 이 세 가지 물질을 보면 지금 이 금지대가 굉장히 넓은 것이 절연체가 되겠습니다. 즉 가전자대에서 전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전도대로 점핑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물질이라고 할 수 있고요. 반면 도체는 여기 금지대가 거의 붙어 있거나 아니면 매우 가깝죠. 그러니까 가전자대에서 전도대로 점핑하기가 굉장히 쉬우면서 전자가 이동이 굉장히 쉬워지는 그런 물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대역에 따라서 도체, 반도체, 절연체도 이와 같이 구분한다는 점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도체는 도체와 절연체의 중간 성질의 도전성을 갖는 물질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 반도체라는 것은 전압, 전류 등의 전기적인 조건에 따라서 전기가 잘 통하는 도체와 그 다음에 통하지 않는 절연체의 중간 성질을 나타내는 물질이 되겠습니다. 이 전압과 전류, 전기적인 조건에 따라서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가 원할 때는 사람이 원할 때는 그 물질이 도체의 성질을 가지기도 하고
원하지 않을 때는 통하지 않는 절연체의 성질을 가질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반도체는 그냥 자연현상에 존재하는 물질로만 만들었을 때는 우리가 원하는 만큼 전기가 잘 통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순물을 첨가해서 반도체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단결정으로 이루어진 것은 기본적으로 진성 반도체지만 여기에 불순물을 첨가해서 내가 더 원할 때는 더 많이 전류를 흘려보내줄수록 나의 의도에 따라서 이 물질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불순물 반도체가 되겠습니다. 진성 반도체부터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진성 반도체는 우리가 요즘에 찐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렇습니다. 얘는 불순물이 첨가되지 않은 물질이 되겠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순수한 반도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 구조에서 보면 다른 원자가 존재하지 않는 그렇습니다. 단결정 반도체 물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진성 반도체를 만드는 대표적인 물질은 바로 실리콘과 저만음이고 이것은 삭가원소에 해당됩니다. 왜 삭가원소를 쓰냐면 지금 그림을 보면서 이해하시면 되게 좋을 텐데요. 바로 최외곽 전자가 가전자가 4개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공유 결합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 구조는 먼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순물 반도체는 바로 이 진성 반도체 몇 가인가요? 아까 4가이고요. 그 다음에 한번 다시 말씀드리면 실리콘과 저마늄을 많이 쓴다고 했습니다. 이런 진성 반도체에 가전자가 3가 또는 5가인 여기서는 불순물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불순물을 첨가해서 자유전자를 인위적으로 많이 발생하게 한다든지 전공의 수를 많이 발생하게 합니다. 그 과정을 도핑이라는 말도 한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불순물이 첨가된, 불순물이 도핑된 반도체를 불순물 반도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구분이 아주 잘 나와 있는데요. 불순물 반도체는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즉 모두 베이스는 삭가가 되겠습니다. 진성 반도체의 물질이죠. 삭가에 N형 반도체는 옥가를 도핑하게 되고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P형 반도체는 3가를 도핑해 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N형 반도체는 5가를 도핑해 주게 됩니다. 그림에서 보시면요. 이 N형 반도체는 4가와 4가의 진성 반도체에 5가를 도핑하기 때문에 이들이 공유 결합을 마치고 남은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전자가 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여기 자유전자라고 해서 이렇게 한 개 남은 게 보이시죠? 지금은 이 도핑된 물질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더 많은 불순물을 도핑하게 된다면 이 전자는 굉장히 많이 발생하게 되겠죠. 또한 P형 반도체는 4가에다가 3가의 불순물을 도핑해 주게 됩니다. 이들은 공유 결합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가 부족한 현상이 발생되고 이것은 전공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하나의 불순물을 넣었지만 사실은 더 많은 물질을 도핑하게 되면 더 많은 전공이 발생하면서 이 전공은 사실은 전자의 빈자리거든요. 이 빈자리가 바로 전자를 끌어다니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자를 끌어다녀서 이동하게 되면 또 그것이 바로 전류가 되는 거고요. 이 자유전자도 공유결합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움직임이 조금 쉽겠죠. 그래서 이것들이 전류를 만들어내는 원천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불순물 반도체를 정리하실 때는 바로 이 전자의 선생님 생각에는 요 제목이 잘못된 것 같거든요. N형 반도체와 P형 반도체에 대한 요 표가 아주 정리하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 표에다가 정리하시면 좋겠어요. 이 N형 반도체는 사가의 5가, 그 다음에 P형 반도체는 사가의 3가를 도핑하여 반도체를 만들게 되고요. 이 도핑 물질은 바로 5가는 안티모니, 비소인이다. 그 다음에 3가는 붕소, 인듐, 갈륨. 이것들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 도핑 물질의 별명이 있는데요. 바로 이 5가는 도너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그 다음에 3가는 억셉터라는 표현을 많이 쓰니까 그것도 아주 일반적으로 쓰는 그런 용어거든요. 그래서 억셉터라는 말을 쓰니까 이것도 입에 익숙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수반송자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요. 이 다수반송자라는 것은 바로 이 공유결합을 마치고 N형 반도체 같은 경우는 전자가 많이 남잖아요. 이것이 전류의 흐름을 만들어내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P형 반도체에서는 3가를 도핑하게 되고요. 전공이 많이 생기잖아요. 이것이 다수반송자가 되며 그렇다고 N형 반도체에서 전자가 다수반송자라고 해서 전자만 생기냐? 그렇지 않습니다. 전공도 생기기 때문에 이 전공 또한 전류의 흐름을 만들어내는 소수반송자라는 점도 기억해 주시고, 이렇게 서로 크로스 된다는 점도 외우실 때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를 붙여서 어떤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것을 PN 접합이라고 합니다. 을 확인했습니다. PN 접합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동작을 하고 싶습니다. 그럴 때는 그 원하는 동작, 즉 요구하는 동작을 할 수 있도록 외부에서 명령을 줘야 되는데, 그 외부에서 가하는 전압, 그것을 바로 바이어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바이어스, 즉 원하는 동작을 할 수 있도록 전압의 형태를 연결의 형태를 바꾸어 주면서 바로 원하는 동작을 이끌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 바이어스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순방향 바이어스와 역방향 바이어스가 있는데요. 이 순방향 바이어스는 P 영역의 플러스, N 영역의 음전압을 걸어주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조금 심플하게 여기다 표현을 해드리면,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가 있을 때 전압을 바로 플러스인 경우는 플러스로 걸어주는 이런 바이어스가 순방향 바이어스가 되는 것이고요. 그 반대로 P형 전압의 음전압, 즉 마이너스 전압을 걸어주는 것이 바로 역방향 바이어스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바이어스를 이와 같이 걸어 주었을 때 어떻게 동작하는지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정리 한번 해 주시는 데 있어서 지금 이렇게 역방향 바이어스를 걸어줄 경우에는 여기 N형 쪽이 더 높은 전이정벽을 갖는데 지금 여기가 공핍층이 더 넓어지면서 전류가 더욱 흐르지 못하는 그런 형태가 된다는 점도 한번 확인해 봐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첫 번째 반도체 소자는 바로 다이오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호와 또 구조는 PN 접합의 기본 구조를 따르고 기호는 이제 이렇게 삼각형의 모양이라고 말씀드렸고 이것은 전류 흐름하고도 사실 선생님 생각에는 이 기호가 관계가 있다. 즉 P형 P쪽이고 N쪽이고 플러스고 마이너스고 에노드고 캐소드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P쪽에 더 높은 전압이 걸린 순방향 바이어스의 전류가 되었을 때 바로 전류의 방향이 이와 같이 흐르잖아요. 그래서 전류의 흐름과도 관계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선생님이 추측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렇게 이해를 하실 때는 나중에 정유회로에서도 같은 흐름으로 이해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이오드 특성 곡선은 선생님이 이번에는 많이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이거는 다음 중간고사 끝나고 이제 내용이 이어질 때 한 번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참고만 해주십시오. 다이오드는 여러 가지 사실 소재와 용도에 따라서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정류 다이오드, 스위칭 다이오드, 정전압 다이오드, 터널 다이오드, 가변 용량 다이오드, 베리스터 다이오드, 발광 다이오드, 포토 다이오드. 이 다이오드들은 소재나 용도에 따라서 다양하게 사용되거든요. 우리 회로에서도 오학회도에서도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름과 특성 정도는 꼭 정리해 주시고요. 기호와 그 다음에 이름도 꼭 매칭해서 연결해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극성 접합 트랜지스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학습하게 되겠는데요. 사실 두 번째 반도체 소자이면서도 우리 전자 분야에서는 이 트랜지스터라는 것은 어떤 혁명과 같은 소자가 되겠습니다. 이 트랜지스터의 발명으로 인하여 전자가 매우 비약적으로 발전한다는 점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고 매우 중요한 소자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트랜지스터는 PN 접합에 N형 반도체나 P형 반도체 한 개를 추가해서 두 개의 PN 접합으로 구성된 것입니다. 이것의 작용은 첫 번째 증폭 작용과 두 번째는 스위칭 작용이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언급하고 넘어갈게요. 이 스위칭 작용이라는 것은 온과 오프의 작용이죠. 그것도 기억해 주십시오. 이 반도체 트랜지스터는 전자와 전공을 모두 반송자로 하기 때문에 양극성 접합, 양극 플러스와 마이너스 양극성 접합 트랜지스터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름이 등장하는데요. 양극성 접합 트랜지스터, BJT, 바이폴라 정션 트랜지스터, 그리고 또 그냥 트랜지스터라는 말도 쓰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줄여서 TR이라는 말도 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용어도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트랜지스터는 접합 구조에 따라서 NPN형, PNP형 트랜지스터와 NPN형 트랜지스터가 있습니다. 우리는 NPN형 트랜지스터를 사실 회로 시간에도 많이 만나보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두 개의 종류로 이제 구분하고 있다. 그 다음에 단자도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십시오. 단자는 3개다. 3개이며 베이스, 이미터, 컬렉터의 단자를 가지고 있고
NPN형 트랜지스터와 PNP형 트랜지스터에서는 화살표로 이미터가 있는 쪽이 바로 화살표가 있는 쪽이라는 것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트랜지스터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첫 번째, 증폭작용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증폭작용이라는 것은 작은 신호를 큰 신호로 변환시켜 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스위칭 작용이었습니다. 스위칭 작용은 온과 오프의 두 가지 작용으로 사실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트랜지스터를 전압을 이렇게 바이오스를 주면서 살펴보니 영역에 이제 전압과 전류의 관계가 있어서 그것들을 이제 분석하게 되는데요. 그 분석은 조금 복잡한 분석이어서 우리는 그냥 사실만 좀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즉, 우리가 증폭작용을 하기 위해서는 이 활성 영역에 이 트랜지스터를 바이어스를 주게 됩니다. 이 바이어스는 내가 원하는 동작을 하기 위해서 전압을 연결하는 방식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활성 영역에서는 증폭작용을 하게 되고, 이 증폭작용을 하기 위해서는 트랜지스터를 활성 영역에 두게 되는 거죠. 바이어스를 살펴보시면 이쪽이 순방향 그리고 역방향인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위칭 작용을 하기 위해서는 포화 영역과 차단 영역에 트랜지스터를 바이어스를 주게 됩니다. 이 포화 영역은 스위치에서 ON에 해당되고 차단 영역은 스위치에서 OFF에 해당되죠. 바로 여기서는 순방향과 순방향 바이어스를 주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차단 영역은 스위치에서 오프 동작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역방향에 바이어스를 줬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표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바이어스에 따른 트랜지스터의 동작을 또 말로도 기억해 주십시오. 활성 영역은 증폭작용이다. 포화 영역은 스위칭에서 ON이다. 차단 영역은 스위칭 동작에서 OFF 동작이다. 그래서 바이어스를 예를 들면 내가 증폭작용을 하고 싶다. 그러면 베이스와 이미터의 바이어스는 순방향, 베이스와 컬렉터의 바이어스는 역방향, 이와 같이 주고, 스위칭 동작에 따라도 순, 역, 이런 식으로 바이어스를 주어서 내가 원하는 동작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점을 기억해 주십시오. 트랜지스터의 BJT에는 우리 트랜지스터는 많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이 표를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해 볼 텐데요. 전극은 단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전극은 베이스와 이미터와 컬렉터의 3개의 단자가 있다. 그 다음에 반송자는 전자와 전공이 있다. 그리고 제어 방식은, 이 부분은 선생님이 또 추후에 다시 설명할 텐데요. 전류 제어 방식을 쓴다. 잡음은 많은 편이다. 단점이라고 할 수 있죠. 잡음이 많은 것은 단점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입력 임피던스는 높다. 이 입력 임피던스는 사실 우리가 평화회로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교류회로에서 전류의 흐름을 막는 성분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저항 성분을 그냥 임피던스는 저항이라고 정리해 주셔도 된다고 했는데, 그 중에서 입력 임피던스는 높으면 높을수록 좋거든요. 그래서 BJT가 매우 훌륭한 물질임에도 불구하고 좀 더 명확한 동작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FET라는 물질을, 대안적인 물질이긴 하지만 요즘은 이 FET가
대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내겠는데요. 이거는 전개 효과 트랜지스터입니다. 이 전개 효과 트랜지스터는 선생님이 이제 우리가 이것은 중간 이후의 진도가 되겠는데요. 전극은 게이트, 소스, 드레인의 구조를 갖고 BJT와 좀 다른 점이 있다면 얘는 단극성이다. 전자면 전자, 전공이면 전공 이렇게 존재하게 되고요. 왜냐하면 N형이 있고 또 P형이 있거든요. 그리고 제어 방식은 BJT가 전류 제어 방식인데에 비해 전압 제어 방식을 쓰며 아까 BJT의 단점인 잡음이 많은 것에 비해 FET는 잡음이 적다. 그리고 입력 임피던스는 높을수록 좋긴 한데 이 FET는 매우 높다. 이러한 장점들 때문에 점점 모든 소자들은 FET로 간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고요. 여기서는 조금 다소 내용이 많은데요. 여러분들이 이 BJT의 장점을 정확하게 기억해 놓으시면 이 특성 비교에서는 숙지하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확인해 주십시오. 이 특성 비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반도체 소자로서는 사이리스터가 있습니다. 사이리스터는 4층 이상의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PNPN 구조로 되어 있죠. 그리고 세 번째는 반도체 스위칭 소자입니다. 이 사이리스터는 전력용 트랜지스터에 비해 고전압에서 매우 우수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고요. 소자로는 단방향 소자와 쌍방향 또는 양방향 소자라고 하는데요. 단방향 제어 소자의 종류로는 쇼클리 다이오드와 실리콘 제어 정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쌍방향 소자, 양방향 제어 소자로는 다이액과 트라이액이 있는데요. 대표 선수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트라이액. 그래서 실리콘 제어 정류기는 약자로 실리콘 컨트롤드 렉티파이어 해서 SCR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역시 공통적인 구조로 4층 이상의 구조를 가집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이 SCR은 PNP 트랜지스터와 NPN 트랜지스터가 서로 전류 되먹임, 양되먹임 하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방향이기 때문에 다이오드와 같이 한쪽 방향으로 전류를 흘리는 정류작용을 하게 됩니다. 반면 트라이액은 양방향 제어가 가능해서 교류 제어용으로 사용하게 되죠. 교류는 바로 이와 같이 플러스 전류와 마이너스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교류 제어용으로 사용된다는 점을 꼭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방향 교류 제어용인 점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 다음은 직류 전원 회로로 우리가 이동하게 됩니다. 이 직류 전원 회로는 상용 전류 전압을 직류로 만드는 그런 회로가 되겠습니다. 그 회로는 정류 회로, 평화 회로, 정전압 안정화 회로, 스위칭 모드 전원 회로 이 과정을 통해서 직류를 얻어내게 되는데요. 이 직류 전원 회로의 구성도는 반드시 체크해 주시기 바래요. 그래서 상용 전원이 있을 때는 바로 상용 전원이 있을 때는 첫 번째는 변압 회로를 통해서 전압을 낮춰주게 되고요. 정류 회로를 통해서 마이너스 전압을 제거해 주고요. 중요한 소자는 바로 이 다이오드가 되죠. 그 다음에 평활회로에서는 좀 더 이 직류 전원으로 가까워지기 위해서 바로 지금 이렇게 된 부분 있잖아요. 좀 더 평평한 회로로 가기 위한 회로가
바로 평활회로이며 핵심 소자는 커패시터인 거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평활회로를 통과하면 조금 더 이렇게 평평한 회로로 만들어지는 거 보이실까요? 꼭 기억해 주시고 출력 전압은 바로 이렇게 직류 전원이 얻어진다는 거죠. 첫 번째 정류 회로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릴 건데요. 이 정류 회로는 바로 이와 같이 필요 없는 음전압 부분을 제거하는 건데요. 이제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이렇게 음전압 부분을 제거하는 회로를 반파 정류 회로.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위로 올리는 거죠. 전파 정류 회로가 있죠. 그리고 세 번째가 브릿지 정류 회로가 있습니다. 브릿지 정류 회로가 있습니다. 이 정류 회로에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점을 기억해 주시냐면 입력이 바로 이 교류 전원일 때 요 변압 회로를 거친 걸 설명드리는 게 더 낫겠네요. 이렇게 전원일 때 여러분들이 출력 파형이 어떻게 되는지 꼭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반파 정류 회로 같은 경우는 다이오드를 이렇게 한 개 써주거든요. 그래서 변압기를 통과한 입력 파형이 이와 같을 때 출력 파형이 음전기 부분이 없어지면서 이런 파형을 하고요. 효율은 떨어지지만 가장 간단하게 사용되는 그런 파형이겠죠. 출력 파형이네요. 전파 정류 같은 경우는 다이오드를 두 개를 사용하면서 이 2번이 음전압 파트면 음극성인 파트가 위로 올라오게 되는 그런 출력 파형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피크 전압에서 알 수 있듯이 좀 효율은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대안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로 브릿지 정류 회로가 되겠습니다. 이 브릿지 정류 회로는 입력 파형이 이와 같을 때 지금 보면 이 흐름 꼭 기억해 주시고요. 1번의 전류면 지금 여기에서 요렇게 브릿지 통과해서 요렇게 전류가 흐르게 되고요. 반면 2번에 이렇게 음의 전류일 때는 전류의 흐름이 바뀌죠. 그래서 요렇게 흐르면서 바로 지금 출력 파형이 그림과 같이 형성되고요. 손실 없이 17V 피크 전압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주기에 따라서 지금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아까 선생님 그림으로도 같은 결과니까 꼭 체크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는 배전압 정류 회로인데 이 배전압 정류 회로는 사실 브릿지 정류 회로의 일종입니다. 이 브릿지 정류 회로의 일종인데 두 개의 다이오드 대신 커패시터를 설치하게 됩니다. 지금 회로에서 보시면 이 커패시터가 이와 같이 설치되어 있는 거고요. 전압의 크기를 이 커패시터에 걸리는 전압의 크기를 이용해서 출력 전압을 2배로 만드는 회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에서 아실 수 있다면 이게 사실은 여기에 2배 전압 정류 회로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회로도 반드시 입력 파형이 이와 같을 때 출력 파형이 지금 충전된 형태로 돼서 이렇게 쭉 올라가 있는 형태도 눈여겨봐 주십시오. 평활회로 파트인데요. 평활회로 파트는 여러분들이 사실은 교류 성분을 없애고 출력 파형의 교류 성분을 없애고 평탄한 파형의 직류 전압을 얻도록 해주는 그런 회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기억해 주실 것은 우리가 소자를 커패시터나 아까 뭐 직류 전원 회로의 구성도에서는 커패시터만 나왔는데요. 인덕터를 추가해서 우리가 평평한 파형을 얻는다는 것은 사실 잡음이나 이런 것들은 선생님이 높은 주파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평활회로는
설명을 할 때 주파수가 높은 성분은 없애고요. 주파수가 낮은 성분만 통과시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평활회로의 별명은 저역 통과 필터입니다. 평활회로의 별명은 저역 통과 필터다. 즉 저역 통과 필터라고만도 많이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활회로는 저역 통과 필터다. 기억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지금 사실 이 그래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요. 인덕터와 커패시터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파수와 리액턴스는 선생님이 저항 성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인덕터는 주파수가 낮은 것들, 즉 저주파를 잘 통과시켜 줍니다. 저주파 통과. 반대로 얘기하면 저주파를 통과시켜 준다는 말, 잘 통과시켜 준다는 말은 고주파는 차단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커패시터는 주파수가 0일 때 리액턴스 값이 거의 무한대에 가깝습니다. 즉 얘는 저주파를 차단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고주파는 잘 통과시켜 준다고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지고 회로를 해석하실 텐데 이 부분은 사실 동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잘 정리해 드렸습니다. 신호의 흐름은요. 그래서 그거는 그 동영상을 조금 더 확인해 주시고요. 이 파이형 필터 회로의 특징 꼭 기억해 주십시오. 아셨죠? 그래서 여기서 인덕터는 저주파를 잘 통과시킨다. 그래서 보면 입력 파형에 선생님이 이제 극단적으로 이제 설명을 하게 되는데 고주파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 고주파 성분은 커패시터로 잘 이동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빠져나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저주파만 남지만 여기에 조금 고주파가 섞여 있다고 했어요. 그쵸? 고주파가 섞여 있는데 인덕터를 만났네요. 인덕터를 만나니까 이 인덕터는 누구만 잘 통과시킵니까? 맞습니다. 저주파만 잘 통과시켜요. 그래서 저주파만 통과하고 고주파는 차단시켜 버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주파는 아주 조금 이렇게 남아있죠. 이럴 때 이 고주파가 바로 커패시터를 만나면서 다시 한번 빠져나가서 GND로 소멸되면서 이 저주파만 쏙 걸러주는, 깔끔하게 걸러주는, 한 번 더 걸러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이 파이형 필터 회로는 평활회로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죠. 그리고 이 파이형 필터 평활회로의 별명은 저역 통과 필터인 것도 기억하십시오. 별명이다. 그 다음에 얘는 전원의 입력부에서 설치하게 되고요. 입력부.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입력 신호의 잡음을 잡아주는데 사용한다. 그리고 커패시터 입력형 LC 회로와 인덕터 입력형 LC 회로를 결합해서 만들어 주게 되고요. 주파수가 높은 고주파 성분을 2번 걸러주게 되죠. 걸러준다는 건 차단한다는 거죠. 차단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이게 4번째, 5번째가 되겠죠. 그런데 선생님이 이 인덕터가 좀 비싸다고 했죠. 그래서 비용 절감과 제품의 소형화를 위해서 인덕터는 비싸기도 하고 크다고 했어요. 저항을 대신 사용한다. 저항, 여기 보시면 인덕터 대신 저항을 사용한다. 이렇게 해서 빠르게 좀 같이 정리했는데 여러분들이 중간고사 준비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은 시험 마치고 다시
교실에서 만날게요.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열심히 공부해서 이 대한민국에 세금 많이 내는 훌륭한 인재로,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3학년 때는, 3학년 이후에는 졸업하실 수 있기를 선생님이 기원하겠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